지금까지 아나운서 김보민이었습니다. KBS. 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과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내일 출국할 예정인데요. 이번 순방에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는다고 하죠. 이제 관심은 주요국 정상들과의 별도 회담,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잠시 뒤 오늘의 뉴스에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도체 업종에 한해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노동계에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오늘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코너에서는 근로시간, 특히 연장 근로를 둘러싼 각종 논란들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남미 순방에 나서죠. 네, 내일 14일부터 이제 5박 8일 일정이에요. 페루 갔다가 브라질로 가는데 먼저 페루에서는 그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하고요. 브라질에서는 G20 정상회의에 갑니다. 페루 리마에서 이 APEC 회의에서는 기후 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 가속화, 식량 안보 확대, 포용적 경제 성장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하고요. 브라질로 가서는 G20 정상회의로 가는데 윤 대통령이 세션에서 발언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빈곤 퇴치와 지속 가능한 개발,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하는 세션에서 발언을 한 뒤에 이제 예정대로는 5박 8일이고 여기서 또 추가 일정이 잡힌다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그냥 그대로 추가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오는 21일 아침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과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네, 이게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총리가 아니라 시진핑 주석이 직접 APEC 정상회의 참석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대중 강경파,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인선에 이렇게 중국에 대한 강경파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으로서는 또 어떤 한국과의 정상회동의 의미를 더 부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얼마 전에 중국이 이례적으로 급작스럽게 우리 국민들 비자 면제해준다, 관광 비자 면제해준다 했었잖아요. 그랬던 만큼 여러 가지로 우리와 적극적으로 좀 만나고자 하는 의향이 있을 수 있고요.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그 기시다 전 총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일 관계를 쌓아놓은 걸 이시바 총리도 그 기조를 이어가겠다라는 방침을 세우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이시바 총리가 일본 국내 입지가 굉장히 녹록지 않다는 점 이런 것들을 미뤄봤을 때 적극적으로 좀 한일 정상회담 열려고 할 가능성이 큰데 무엇보다 내년에 또 수교 60주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사전 논의를 또 이 자리에서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도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서 국제 행사 이번 거에는 참석은 하진 않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은 별도로 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한미일 정상회담도 조율 중이라고 전해지고, 그럼 이제 차기 권력인 트럼프와의 만남을 더 중점을 둘 텐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하고 트럼프 당선인이 통화를 했고 이른 시일 내에 만나자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국내 정치 상황이라든가 국내 민심 이런 것들 뭐 내각 꾸리고 이런 것들에 더 집중을 할 것 같아서 당장 이번 순방 기간 동안에 회동이 성사되는 게 그렇게 뭐 쉽게 갈 것 같진 않고요. 만약에 정말 뭐 극적으로 회동이 성사가 된다 하면 이제 윤 대통령이 남미 쪽을 중남미를 방문한 김에 이제 미국으로 가는, 그래서 일정을 추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대통령실은 트럼프 당선인을 빨리 만날수록 우리가 국제적으로 우위에 이렇게 서서 선점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대통령실 시각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 위해서 회동을 조율 중이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이틀간 비경제부처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고요? 네. 감사원,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심사 대상입니다. 여야는 이제 그 대통령실이나 검찰 이런 사정기관 예산, 특수활동비를 비롯해서 지역사랑 상품권, 고교 무상교육 등 이런 각종 쟁점 사업과 예산을 놓고 공방을 벌일 텐데요. 야당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특활비 전액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여당은 이건 검찰에 대한 보복성 삭감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10조 원 규모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서 그 2조 원 예산 편성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 여당은 지역화폐를 한다고 해서 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하다라는 그 이유를 들면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야당 주도로 통과했던 그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거부권을 검토 중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정부가 제출한 원전 관련 예산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는데요. 민주당 입장이 달라진 배경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그 어제 산자위에서 2,138억 8천여만 원 규모의 원전 관련 예산이 통과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지난해 민주당은 이 관련한 예산 1,800억 원을 전액 삭감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1년 만에 올해는 정부안에 대체로 동의를 하면서 원안 통과 그대로 협조를 한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썼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완전히 반대된 게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원전 생태계 조성 정책이었습니다. 네. 그대로 돌려놓는다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기조였던 거고, 근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좀 입장 기조를 확 바꾼 걸 비슷한 사례를 보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같은 거잖아요. 기존의 민주당 정책 노선과 굉장히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눈에 띄는 지점인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에 영광군수 재보궐선거 때 유세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정치는 원칙만 따져서는 안 된다. 영광 원전이 내년까지가 기한이더라도 안전하거나 또 주민들 동의가 있으면 가동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명히 민주당에서도 금투세도 그랬듯이 반대 여론이 분명히 있고, 기존에 그런 반대 여론이 있고, 이재명 대표는 좀 본인이 이제 실용주의를 내세워서 먹사니즘을 본인이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중도층이나 보수층으로도 지지 기반을 넓히려고 한다라는 의도가 제일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그 추가적인 논의가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처럼 그렇게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예산 통과 소식 듣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드디어 민주당도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소환해 조사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요. 네, 지금 명태균 씨 둘러싸고 이제 검찰 소환도 했고, 또 새로운 정황들, 어떤 검찰의 혐의 적시 이런 것들 새로운 보도들이 또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만 정리를 하면 이 검찰 조사에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교통비 정도를 받았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금액을 정확히 말하진 않았는데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많게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도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그 연구소죠, 여론조사했다는 연구소 미래한국연구소장 김태열 전 소장도 유사한 내용의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비슷하게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태균 씨가 돈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 게 3명이 나온 거죠. 그리고 또 검찰이 명태균 씨 휴대전화에서 그 돈 봉투로 추정되는 사진을 확보했다고도 전해졌고요. 돈이 담긴 봉투가 그 코바나 콘텐츠 봉투였다는 증언도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 구속영장을 보면 피의자, 그러니까 명태균 씨죠.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대표, 대통령 후보 부부 등 정치인들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했다라고 적시를 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건 당대표 또 대통령 후보 부부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는 거고요. 또 일반인이 정당의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한 사건이다. 검찰은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검찰은 이 돈의 성격, 전달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대가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조사할 것으로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게 검찰 수사 내용이라면서 의혹에 대해서 공식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명태균 씨 측에서 일련의 과정에 이준석 의원이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내놓으면서 또 다른 파장이 일고 있어요. 네, 이준석 의원 지금은 개혁신당 의원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국민의힘 대표였던 거죠. 네. 지금 문제가 되는 주목해야 될 날은 2022년 5월 9일입니다.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김영선이 좀 해주라고 당에 얘기했다. 요 날이에요. 그리고 검찰도 이 당시 5월 9일에 통화 내역, 메시지 등을 제시하면서 진상을 조사한 그런 날인데 좀 복잡해서 시간상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새벽에 오전 0시 20분에 아주 밤늦게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명태균 씨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카톡으로. 대통령은 김영선 전 의원 경선 치러야 된다라는 취지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때가 명태균 씨가 내가 김영선 공천 받아왔다. 이렇게 김영선은 되는 것처럼 이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당대표가 연락이 와서 경선을 치러야 된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명태균 씨가 날 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오전 10시쯤에 당선인하고 통화를 이제 연결했고 추가로 카톡을 보냈고 그렇게 10시 12분에 그 문제의 녹취가 이때 나온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주라 그랬는데 말이 맞네 당에서 그동안 이게 문제가 불거졌던 그 녹취가 이때 나온 거고요. 그리고 또 이걸 또 시간상 나온 것들을 다 조합을 해보면 6월달 녹취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명 선생이 이렇게 아침에 놀라셔서 전화하게 만드는 이런 일 있어서 되겠느냐. 오빠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요 녹취도 따로 나와서 파장이 일었었는데 요거를 다 조합해서 좀 유추를 해보면 여기서 말하는 명 선생이 아침에 이렇게 놀라서 전화하게 만드는 요게 요때 5월 9일이었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하고 전화를 하게 된 이유가 이준석 의원이 잘못된 정보를 들고 와서 독촉성 연락을 보냈기 때문이었다는 주장을 이제 명태균 씨 측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선이 아니고 공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선하라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준석 대표가 먼저 연락을 했고 그래서 명태균 씨가 놀라서 대통령과 통화를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명태균 씨 측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은 명태균 씨가 자신에게 의혹을 뒤집어 씌우려는 걸로 보인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이준석 대표 전 대표 이름도 올라오고 소통한 정황이 또 추가로 드러나면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 2030 세대의 결혼 출산 의향이 높아졌다는 반가운 조사 결과가 나왔죠. 하지만 아이를 낳고 싶어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보니 출산이 망설여진다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우리보다 저출생 문제를 일찍 겪은 나라는 어떤 돌봄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요?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우리 아이 우리 미래 저출생 골든타임 세계 각국의 해법은 이란 특별 기획 인터뷰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웃나라 일본의 돌봄 시스템은 어떤지 김민정 도쿄통신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쿄의 김민정입니다. 네, 우리보다 저출생 시대를 일찍 맞이했던 일본이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출생률을 보면은 2023년 통계로 1.2이고요. 2021년에는 1.3을 유지했는데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좀 증가를 하면서 다시 저하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 일본의 출생률은 2000년대에도 1.3이었다가 1.2였다가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1970년에는 2.04에서 1989년에 처음으로 1.5로 떨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1.3과 1.2를 오가고 있는데요. 다만 올해는 또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일본의 인구가 크게 줄고 있는데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약 72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일본의 신생아 수가 70만 명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970년대와 비교를 하면 그때는 이제 1년에 200만 명이나 태어났으니까 지금은 이제 3분의 1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꽤 일찍부터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문제로 두고 해결 의지를 보여왔잖아요. 그동안 네. 어떤 정책들이 있었어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의료비를 무료로 하고 고등학교 무상화 정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일본 정부가 3세 미만이 있는 가정에는 매달 15,000엔을, 첫째나 둘째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만행을, 셋째는 15,000엔을, 또 중학생에게는 일률적으로 지금 만행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10월부터 금액이 올랐습니다. 일단 중학생까지밖에 안 했던 것을 고등학생까지 만행을 지급을 하기로 했고 네. 셋째가 있는 가정에는 셋째에게만 매달 3만엔을 추가로 더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중학교 때까지는 모든 의료비가 무료인데 하다못해 모기에 물렸을 때도 약국에 가서 약을 사면 돈을 내야 하지만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약을 사면 공짜이기 때문에 일본의 보호자들은 정말 모기에 물리거나 피부에 작은 상처만 생기기만 해도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일부 독감 예방 접종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정말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받아도 약값까지 전부 무료입니다. 그리고 도쿄인 경우에는 18세까지 의료비가 무료인 지역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구도 18세까지는 모든 의료비가 무료고요. 또 정부가 고교 무상화 정책을 펼쳐서 부모의 수입이 910만 엔이 되지 않는 경우에 아이가 사립학교에 갔을 경우에는 약 12만 엔 가량을 정부가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도쿄도도 연간 40만 엔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립학교에 가도 수업료가 거의 무료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리고 만 원이 증가를 하고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증가를 하면서 도쿄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18세에서 39세 여성을 대상으로 난자 동결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서 난자를 동결할 때 비용은 20만 엔에서 30만 엔까지 도쿄도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난자 동결을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현재는 이제 정자를 결혼을 하지 않으면 수정을 해주는 병원이 일본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를 낳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도 인공수정으로 좀 아이를 낳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의료 돌봄 시스템에 대한 호평이 많던데요. 어떤 정책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아픈 아이를 돌봐주는 보육사 선생님이 직접 집에 와서 아이를 봐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집에서 아픈 아이를 돌봐주거나 아예 병원에 별도의 아픈 아이를 돌봐주는 그런 시설형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지자체나 어린이집 병원 등에 따라서 시간은 좀 다른데 보통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금액이 약 2,000엔 가량 되는데요. 여기 추가로 500엔만 더 내면 식사와 간식도 제공이 됩니다. 아이 셋을 간호사 1명과 보육사 1명, 2명이 돌봐주는 것을 일본에서는 병화 보육 제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장 난감하잖아요. 근데 이 정책으로 부담이 훨씬 덜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병화보육은 정말 아픈 아이를 잘 아는 간호사, 의사, 그리고 보육사가 맡아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심을 하고 아이를 맡길 수가 있고요. 네. 제 친구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안에 병화보육이 가능한 그런 곳에 아이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아파도 똑같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갈 수 있으니까 아이도 이제 자기 익숙한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아파도 굉장히 편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일본의 병화보육 자체를 해주는 어린이집은 굉장히 드물고요. 저희 주변의 종합병원에서는 병화보육을 모두 해주고 있지만 입원한 환자를 돌봐야 해서 병화보육을 하루에 10명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독감이 유행하는 계절인데 지금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 있어서 병화보육을 모두가 이용을 할 수는 없고요. 네. 저는 아이를 셋 키우고 있는데 사실상 병화보육은 선착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서 한 번도 이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전국에서 약 30개의 병화보육이 사라졌기 때문에 현재는 병화보육이 가능한 어린이집과 병원을 늘리기 위해서 일본이 고군분투를 하고 있고 하지만 일단 이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지자체가 이런 제도에 따라서 이런 병원을 더 많이 늘리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정 도쿄통신원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나라 돌봄 정책은 어떤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의 병화보육 시스템 저는 이번에 처음 접했는데요. 와, 워킹맘 네. 입장에서는 아주 좋게 들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시설이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나 특히 감염병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걸 좀 시도를 했고요. 네. 우리나라에도 시도를 한 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안성시에서 안성요양병원 안에 어린이 간호센터를 개소했고
2013년에 수원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간호보육센터를 설립을 했는데요. 네. 이게 사실 이제 이용 실적이 저조하고 아픈 아이들이 늘상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비나 인건비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문을 닫고 사실은 이제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가 거점형 우리 동네 키움센터 라는 곳에서 아픈 아이 병상 돌봄 그리고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점차 확산이 돼서 제가 얼마 전에 찾아보기로는 구미시라든지 울산 동구라든지 이런 지자체에서 이런 서비스를 도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본 외에도 사실 돌봄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들의 네. 돌봄 정책은 어떤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사실은 이제 뭐 우리나라가 뭐 사각지대나 틈새가 많긴 하지만 보육 시스템의 양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나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2013년에 무상보육 실시한 이후에 네. 상당히 양적인 부분은 우수합니다. 그런데 네. 그 이후로 양적인 확대에서 이제 멈추고 질적인 수준을 제고하는 수준 그리고 아픈 아이를 돌보거나 일하는 부모를 위해서 픽업 서비스를 하는 이런 틈새 보육 같은 경우에는 네. 일본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보육 시스템 이런 병화 보육과 같은 일본 사례 외에도 돌봄 시스템이 잘 갖춰진 그런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외에도 아픈 아이를 돌보기 위한 별도의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네. 이 스웨덴이 대표적인데요. 스웨덴은 육아휴직과 별도로 이제 바바라고 하는 제도인데 만 12세까지 아픈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부모가 연간 120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어요. 연차하고 상관없이요. 그리고 이 급여 같은 경우에는 월급의 80% 가까이까지 지급을 하고 있고 이제 어린이집에서 아픈 아이를 데려가라라고 하면 이제 바로바로 이거 쓸 수 있는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고요. 만약에 아이가 뭐 난치병이나 중증인 경우에는 일수와 제한 없이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웨덴에서도 이제 처음에는 10일 정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게 계속 늘어나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120일 정도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그래서 아픈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시설에도 그 아픈 아이를 돌보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지만 직접 부모가 돌볼 수 있도록 네. 시간을 지원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맞벌이 가정의 경우는 아이가 아프면 한 명이 회사를 쉬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 눈치가 보여가지고 결국 그만두는 네.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담을 덜어주고자 여러 가지 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서비스들이 네. 있어요? 일단 우리는 사실 아이 키우면서 일하는 부모가 아이 키우면서 쓸 수 있는 뭐 휴가제도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육아휴직 정도인데 그것도 뭐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10일 정도, 1년에 10일 정도 가족 돌봄 휴가라는 게 있습니다. 무급이고요. 네. 그리고 한 90일 정도까지 쓸 수 있는 가족 돌봄 휴직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코로나 때 한시적으로 감염병 때문에 아이를 이제 못 보내거나 그럴 경우에는 5일 정도까지 유급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제 이게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위원회에 있을 때도 여러 이제 이 부모님들 만나다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갑자기 아플 경우에 어린이집 못 보내고 근데 회사는 가야 되고 네. 근데 가족 돌봄 휴가는 사실 이거는 거의 쓸 수 없는 상황이고 연차를 네. 쓰기도 어렵고 그래서 많은 이제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었습니다. 네. 뭐 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걸 좀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산 문제도 커 보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간 네. 뭐 저출생 문제 해결하겠다고 쓴 예산을 보면 꽤 많거든요. 근데 이런 네. 병화보육 시스템에 투자를 했다면 좀 지금 출산율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예. 평가하세요? 예. 일단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러 이제 언론에서도 수백조를 지금 10몇 년 동안 썼는데 개선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 수백조 안에는 너무 많은 이제 청년 일자리 그다음에 교육, 주거 등등 간접적인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정작 직접적으로 이렇게 아이 키우는 가족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사실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무상보육
보육을 실시하긴 했지만 지금처럼 병화보육 시스템 같은 일하는 부모를 위한 틈새 보육, 질적인 수준까지 더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 투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1명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물론 이제 이런 그런 보육 정책의 효과나 이런 육아휴직 이런 효과를 압도할 정도로 청년 고용이나 집값이나 뭐 수도권 집중 이런 구조적인 요인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일하면서 마음 편하게 아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은 확실하게 갖춰줘야 되고 거기에서는 사실은 돈을 아끼면 안 되는데 돈을 좀 많이 안 썼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도가 너무 구멍이 많이 나 있어서 이제는 구멍을 좀 메울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이제 구멍 메워야 할 구멍 중에 큰 두 가지가 아픈 아이에 대한 돌봄 휴가 제도를 만든다든지 네. 아픈 아이를 보육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사실 우리가 예산을 많이 쓰긴 했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이제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좀 부족했고 질적인 보육 확대 같은 뭐 틈새 정책도 좀 미진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시면서 정책을 주도하셨기에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수십 년간 뭐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지만 효과가 없었던 건 아까 잠깐 얘기해 주시지만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예. 뭐, 결과적으로는 그런데요. 그래도 우리가 한 2015년, 6년 정도까지는 그나마 이제 이런, 보육도 확대하고, 그리고 육아휴직이나 이런 휴가제도들, 일가족 양립 지원 제도도 확대하고, 뭐 저출산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래도 기혼, 결혼한 가구의, 아이, 그 출생아 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2명 정도까지 유지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사실은 더 과감하게 아이 키우는 좀 더 이제 탄탄한 환경을 만들어 줬더라면 거기서 이제 더 떨어지진 않았을 텐데 네.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그 하나하나의 개별 정책의 효과를 압도할 정도로 정말 구조적 요인들이 너무나 악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별적인 아동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도 이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 투자도 같이 해야 되지만 구조적인 문제들까지 네. 함께 해결해야 되는 난제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예. 최근에는 저출생 정책 일환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이 도입이 됐어요. 이에 네.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효과가 있다 없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정책 수요자가 원하는 정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정책 제도로 이제 검증이 된 것도 있고요. 그게 네. 일가족 양립 지원 제도. 일하는 부모가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시간과 비용을 지원하는 건데 이 정답으로 직진하는 길이 있는데 자꾸만 엉뚱하게 우회를 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도 네. 해결을 못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직접 아이 키울 수 있도록 뭐 육아휴직,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보육시설의 틈새를 잘 메우면 사실 이런 베이비시터 시스템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이런 이제 베이비시터 고용하는 가사관리사를 고용하고 있는 개인적으로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국가들은 우리나라처럼 보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더욱이 이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유의미하게 개선됐다라는 사실 근거가 굉장히 약한 상황이고요. 네. 뭐 이게 비싸다 보니까 이제 최저임금을 차등 지원하자라는 주장이 나와서 그래서 더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ILO를 탈퇴하지 않는 한은 그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가사 노동의 한정에서만 외국인의 최저임금을 만약에 낮추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 우리 사회의 돌봄에 대한 가치를 낮추게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국내의 어떤 돌봄 근로자의 임금에도 여러 가지 이제 압력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가뜩이나 이제 돌봄 쪽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못 구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데 네. 심각한 돌봄 인력난이 초래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한 100명 정도의 시범 사업이라서 뭐 제가 이거의 어떤 효과가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더 확대하기 위해서 좀
그 여러 가지 좀 사회적인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좀 이걸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뭐 엄밀한 평가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돌봄 정책 방향을 뭐 어디에 아이를 맡기는 게 아니라 좀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 사실 네. 많은 부모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네. 교수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계셨을 때도 이런 목소리 많이 들으셨죠? 예, 많이 들었고 네. 많이 냈습니다. 그게 우선순위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네. 그리고 뭐 제도는 충분히 갖춰져 있다라고는 하는데 지금 현재 뭐 출산 휴가, 육아휴직,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 돌봄 휴가 우리는 이게 하나씩 그 쪼개져서 단계적으로 이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여러 제도가 다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 역시도 좀 재건축 수준의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쓰는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고 지금 많은 분들 임금 근로자에게만 한정돼 있긴 한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네. 아예 이제 제도적으로 뭐 자영자라든지 플랫폼 노동 종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예 이제 제도에서 배제돼 있는 상황이라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쓸 수 있도록 이 제도들을 하나의 제도로 예컨대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걸 부모 휴가라는 제도 큰 틀 안에서 다 이제 이거를 일 단위로 시간 단위로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픈 아이를 잠깐 돌보기 위해서도 이 휴가를 마음 편하게 사실은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뭐 유연근무나 시간 단축이나 재택근무처럼 이거는 결국에는 기업의 어떤 근로 환경과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제도를 리모델링 하는 것과 함께 이런 기업의 문화를 좀 바꿔나가기 위한 전 사회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거기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네. 뭐 경제계 기업들도 많이 만나고요. 예, 그랬었습니다. 또 제가 생각하는 건 사실 우리 사회가 여전히 돌봄을 좀 엄마, 여성의 네. 몫을 여기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크다고 보거든요. 이게 근본적인 네네. 문제 같기도 하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뭐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의 유독 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아이를 돌보는 것을 엄마의 책임으로 네. 제한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육아휴직이나 이런 그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를 확대하면서도 특히 남성들이 이걸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 장치들을 많이 마련을 했어요. 네. 엄마 아빠가 같이 쓸 경우에는 기간을 더 늘려준다든지 그런 이제 급여 소득 대체 수준을 더 높여준다든지 이런 유인들을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인이 또 실제로 잘 작동을 하려면 네. 아이는 엄마 아빠 같이 키우는 것 그리고 아빠들도 육아휴직 당연히 가는 거야라는 네. 회사 안에서의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저는 이게 결국에 문화라면 우리가 이제 어떤 미디어 같은 데서도 방송이나 이런 곳에서도 아빠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쓰거나 아니면 뭐 시간을 단축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런 분들 중에 어떤 그런 유명인 분들, 인플루언서들 이런 분들이 여러 이제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된다면 저는 이게 이게 갖는 영향력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출생은 국가적 문제니까요. 뭐 기업도 그렇고 네. 사회도 그렇고 좀 위기 의식을 가지고 하루빨리 이런 문화가 확산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네. 네, 교수님이 네. 봤을 때는 지금의 돌봄 정책 어떻게 보완해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 이제 세 가지인데요. 그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지금 좀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네. 당연히 이제 육아휴직이나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아픈 아이를 키우기 위한 이제 별도의 휴가 제도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이걸 또 유급화하는 것, 유연근무 저희가 시간이 좀 시간 단축 짧아서요. 재택근무. 예, 교수님 그런 거 하고요. 짧게만 얘기해 두 주세요. 번째는
네. 두 번째는 일본 사례와 같은 병화 보육 시스템을 보육시설에 장착하는 거. 우리는 지금 거의 시도 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네. 좀 더 이제 확대하는 게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결국 이제 돈의 문제인데요. 현재 이런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같은 거를 영유아 보육이나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돌봄 네.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과감하게 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네, 2부에 감사합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어떤 일에 참여한다는 뜻으로 말할 때 관여하다와 관여하다를 모두 들을 수 있는데요. 이 두 표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관여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에 간섭하여 참여하다이고, 예를 들어 그 사람의 감정에는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관여하다는 어떤 일에 관계하여 참여하다라는 뜻이고, 이 작업에 관여한 사람만 해도 100명이 넘는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빗장 관자를 쓰는 관여하다는 어떤 일에 직접 참여하거나 그 일에 관련돼서 영향을 미친다는 뜻을 가지고 특정한 일이나 상황에 깊이 연관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어떤 일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그 일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임 회장은 퇴임 후에도 회사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또 남의 일에 함부로 관여하지 마라 라는 예문에서 보듯이 관여하다는 중립적이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고, 긍정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섭할 간자를 쓰는 관여하다는 그 어떤 누구도 나의 삶에 관여할 수 없다와 같이 남의 일에 개입하거나 지나치게 간섭하는 경우처럼 다소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이윤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듣기 좋은 늦가을입니다. 기온은 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다 7도 이상 높아서 온화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대전과 청주 20도, 원주 19도, 전주와 부산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만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아침에는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18도로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 동안에는 온화하겠습니다. 두툼한 겉옷보다는 실내에서 덥지 않도록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후에는 서쪽 지역부터 약한 비가 시작돼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시험이 끝나는 귀가 시간에는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내리는 비는 금요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제주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내린 뒤 다음 주 초반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추워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2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와 다음 주 토요일로 예정된 민주당 장애 집회가 대입 논술 시험과 겹친다며 민폐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억지와 생들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8만 3천 명 늘면서 증가폭이 넉 달 만에 다시 10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과 건설업에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동료 직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화천 시신 훼손 사건 피해자인 현역 육군 장교 양광준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신상 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군인 신분인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된 사례는 양 씨가 처음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를 자신의 차기 행정부 정보효율부 수장에 내정했습니다. 이로써 머스크는 미국 연방정부를 총체적으로 개혁하는 역할을 공식적으로 맡게 됐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가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성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 절반가량만 결혼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어요. 네, 통계청 조사에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비중이 52.5%였고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가 41.5%,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가 3.3%로 나왔습니다. 네.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생각한다는 걸로 볼 수 있겠는데요. 성별로는 결혼을 해야 한다 답한 남성이 여성보다 약 11%포인트 더 많았고요. 미혼 남녀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더 컸습니다. 10명 중 7명은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답하기도 했고요. 결혼 없이 동거가 가능하다는 답변도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과거와 달리 상당히 개방된 분위기인데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답한 비율도 37%를 넘기면서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결혼을 꺼리게 되는 이유로는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30%를 넘기면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 불안정한 고용 상태가 뒤를 이었는데 결국은 다른 것보다도 돈 문제,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네요. 특히 또 눈길이 가는 건 결혼 비용이나 절차 등을 포함한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는 응답도 70%를 넘기면서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빠르게 번지는 모습입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게요.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8만 달러를 넘은 지 이틀 만에 9만 달러까지 돌파했어요. 네, 불장도 이런 불장이 없습니다. 이 스스로를 가상자산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트럼프가 돌아오면서 비트코인이 연일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잠시 주춤하기도 했지만 다시 오르기를 반복하더니 결국 오늘 아침 사상 처음으로 9만 달러 선까지 돌파해내면서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미국 대선일인 지난 5일까지만 해도 7만 달러 선을 밑돌았었는데 트럼프 당선 이후 파죽지세로 오르더니 불과 며칠 만에 현재까지 약 30% 급등했고요. 현물 ETF로도 뭉칫돈이 몰리고 있는데 대선 이후 사흘간 순유입액만 우리 돈 3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줄곧 가상자산 시장 지지 의사를 명확히 밝혀왔는데요.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매입할 뜻을 밝히는 등 우호적인 가상자산 정책을 예고해왔고요. 규제에 나서고 있는 증권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대신 비트코인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하는 등 시장 기대감을 한껏 키우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일각에선 트럼프 취임식 전까지 10만 달러를 터치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며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들썩이고 있는데 반대로 국내 증시는 우울한 분위기예요. 네, 트럼프 쇼크의 코스피는 2,500선이 무너졌습니다. 트럼프 수혜주로 분류됐던 조선주를 비롯해 944개 종목 중 84%가 하락했고 194개 종목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오르는 트럼프 랠리라는 훈풍 그리고 금투세 폐지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백약이 무효한 상황인데요.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 주요 기업들의 어두운 실적 또 트럼프 재선이 가져올 무역 분쟁이 우리 증시를 짓누르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41조에 달할 정도로 서학개미 투자가 급증하면서 그간 외국인 투자자의 공백을 개인들이 메우며 간신히 주가를 떠받치던 것도 점점 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원달러 환율도 1,400원 위로 올라서면서 종가 기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자금이 미국으로 쏠리면서 원달러 환율을 자극하고 고환율이 국내 투자 유인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덕여대에서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싸고 학내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시위 중인 학생들을 상대로 한 발언이 또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요. 네,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면요. 학생 50여 명이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야구방망이로 소화기로 또 총장실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학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중 한 명이 시위 중인 학생들에게 나중에 애도 낳아야 하고 육아도 해야 하는데 이런 불법 행위를 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된 영상이 유튜브에 퍼지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경찰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 네가 임신해라며 야유하는 등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종암경찰서 홈페이지에도 대학 가봤자 여자는 임신과 출산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들리는 심각한 여성차별 발언이라는 등의 항의 댓글이 잇따라 올라왔고 해당 경찰관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보고 경질하라는 내용의 민원도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종암서 관계자는 소화기로 문짝을 내리치는 불법 행위는 안 된다는 말이라며 표현이 아쉬울 뿐 문제가 될 발언이 아니라고 밝혔고요. 이어서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학생들이 아이도 생기고 육아도 할 거니 나이가 어린 학생들에게 훈육 차원의 발언을 한 것이라며 성차별적 발언도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취지가 어찌되었건 학생들이 이틀째 본관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기름을 부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고요. 이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는데 작성자는 캠핑용 손도끼 사진을 함께 올리면서 이딴 시위하지 말아라, 저승에서나 하라 협박하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수험생들 마음이 싱숭생숭할 텐데요. 이것만 피해도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서요? 네, 수험생들에겐 일생일대날이죠. 그만큼 수능을 앞두고 이 극도의 긴장감에 시달리기 쉬운데 긴장을 누그러뜨려 보려고 평소 하지 않던 행동을 하다가 컨디션을 망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공부가 눈에 안 들어오니 별 생각 없이 휴대전화를 들고 SNS를 둘러보거나 유튜브를 열어보기도 하는데요. 시험을 하루 앞둔 수험생에게는 독이 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쇼츠처럼 짧은 영상들이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보기 시작하면 긴 시간 정신을 놓고 빠져들 수도 있고요. 늦은 밤 잠이 오지 않는다고 누운 채로 휴대전화를 들었다가는 수면 시간만 뺏기기 십상입니다.
입시 정보를 찾아보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역시 시험 전날에는 큰 의미가 없고요. 고립되고 단절돼 있다는 생각이 극대화되는 이른바 포모 증후군으로 SNS를 끊임없이 확인해보고 싶어하는 수험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수능 이후 지인을 만나 해방감을 느낄 시간들을 떠올려보는 것도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음악을 듣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특정 노래가 귀에 맴돌아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귀벌레 증후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또 가족들 역시 수험생에게 보양식처럼 특별한 음식을 해준다거나 과도한 관심을 보이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은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평소처럼 준비한 대로 마음가짐 차분히 하면 분명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네, 요즘 저가 쇼핑 플랫폼이 많아지면서 이곳에서 초저가 옷을 대거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이게 환경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요? 네, 10만 원에 옷 10벌을 넘게 살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쉬인이나 알리, 테무 같은 플랫폼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충동 구매는 물론이고 혹여 취향에 맞지 않더라도 실패했다는 생각도 잘 안 든다고 하는데요. 저도 종종 이용하는 플랫폼들인데 가격이 워낙 싸기도 하고 또 많이 담을수록 혜택도 커져서 다 해봐야 웬만한 옷 한두 벌 값인데 이 중 하나는 걸리겠지 하는 밤에 덜컥 사버리곤 하거든요. 이렇게 저가 플랫폼에서 옷을 대량으로 구매해 택배를 뜯어보는 이른바 쉬인깡, 알리깡 같은 콘텐츠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대량으로 구입한 뒤에 마음에 드는 옷만 골라내고 나머지는 모두 버린다는 건데요. 보물찾기에서 탈락한 옷들은 대다수가 폐기물로 분류돼 버려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버려지는 양이 해마다 10만 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이런 패스트 패션 이슈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떠오르면서 업계는 의류 재활용을 추구하는 순환 패션을 눈여겨보고 있기도 한데요. 중고거래 플랫폼을 운영한다거나 매장에 의료 수거함을 설치해 헌 옷들을 리사이클 가구로 재탄생시켜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업체도 있는데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3개 글로벌 패션 브랜드 중 절반은 화석연료 기반 섬유, 특히 폴리에스터 사용이 증가했고 합성 섬유 의존도를 줄인 브랜드는 단 3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선 곳들도 있는데요. 유럽은 내년부터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류 산업에도 적용하기로 했고요. 프랑스는 지난 3월 세계 최초로 패스트 패션의 광고를 금지하기도 했는데 국내에서도 패스트 패션 산업이 일으키는 환경 문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포츠 소식도 짚어볼까요? 야구 국가대항전인 프리미어 12에 출전하는 우리 대표팀이 오늘 대만을 상대로 첫 경기를 치르죠. 네, 최근 국제대회에서 첫 경기 패배가 늘 발목을 잡아왔는데 그만큼 4강 도전을 위해선 오늘 승리가 절실한데요. 도하 참사로 기록된 2006년 아시안게임에 이어서 2013년과 17년 지난해 WBC에서도 우리 대표팀은 첫 판에서 지고 일찍 짐을 쌌던 만큼 이번 대회도 1차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B조에서 6개 팀이 풀리그를 거쳐 조 2위까지 4강에 오르는데 일본과 도미니카 공화국 등 강호들이 버티고 있는 만큼 이 대만을 이겨야 슈퍼라운드로 가는 길이 보이는데요. 이런 막중한 첫 경기를 책임질 선발 투수로는 사이드암 고영표 선수가 류중일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낯선 투구 동작에서 나오는 체인지업이 일품인 선수인데 현지 언론들도 타자들에게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고요. 상대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대표팀과 2경기에 모두 나와 호투했던 좌완 린위민 선발 출전이 유력해 보입니다. 류중일 감독은 박현영과 정혜영, 김태경 등 강력한 불펜진의 활용을 필승 전략으로 세우고 고영표 선수에게 최대 5이닝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투수들과 호흡을 맞추고 있는 류중일호의 안반마님 박동원 포수도 현재 대표님 구위라면 1점도 내주지 않을 수 있다 자신감을 내비쳤고요. 마운드 무게를 고려했을 때 시원한 타격전보다는 팽팽한 투수전으로 흐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경기는 오후 7시 30분으로 예정돼 있으니까요. 퇴근하시고 시원한 맥주랑 함께 경기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날씨 소식도 살펴보죠. 요즘 봄인지 가을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난주에는 영하로 떨어지더니 또 이번 주에는 여름으로 향하는 봄 날씨 같다는 착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 서울 낮 기온은 지난 주말 이후 사흘 연속 20도를 웃돌고 있는데
특히 지난 월요일에는 11월 중순으로는 역대 3위를 기록하기도 하면서 따뜻한 봄 날씨 같은 기온을 보였고요. 마치 한낮에 더운 기운이 느껴지는 초여름으로 계절이 역주행한 듯한 모습에 시민들도 계절과 어울리지 않는 반팔 차림으로 얼음이 든 음료를 들고 거닐었고요. 그런가 하면 강원도에선 계절을 착각한 진달래까지 피어났다고 합니다. 11월에요. 참 신기하죠? 그러게요. 네, 이 같은 11월 고온 현상은 또 며칠 동안 이어진다고 합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10도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고요. 하지만 주 후반에 비구름이 지나면서 찬바람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일요일부터는 날씨가 급변한다고 하는데요.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 주 초반에는 다시 내륙 곳곳에서 영하권 아침 추위가 나타난다고 하고요. 서울 아침 기온이 0도 가까이 곤두박질하면서 다시 영하권에 이른 추위가 찾아온다고 하니까요. 요즘 같은 롤러코스터 날씨 건강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우리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의 경우에 주 52시간 근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요, 그 K 반도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역시나 노동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도 장시간 노동 국가로 꼽히고 있는데 예외 조항 늘리는 거는 근로기준법의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로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에서도 법으로 보장된 근로시간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더 늘리려는 시도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제 근로시간 문제만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뜨거운 감자거든요. 지난해 초에도 연장근로시간 총량제 발표했다가 사회적 역풍을 맞고 실시되지도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오늘 라디오 생존백서 코너에서는 반도체 특별법이 불러온 근로시간 유연화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연장 근무 수당과 관련해서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 또 유연 근무제, 시차출 퇴근제 같은 근무 제도와 관련해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신 노무사가 명쾌한 해법 제시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도 보내드릴게요. 일단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의 자세한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분으로서 그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등의 업무하는 종사하시는 분 가운데 근로소득 수준이나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당사자 간 서면 합의가 있으면 근로시간이라든지 휴게, 휴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근로자 가운데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라면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이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화이트 칼라에 대한 예외 조항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은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화이트 칼라 고소득 직종에 한해서 최저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 수당 적용을 면제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2019년부터 고도 전문직 제도라는 걸 시행하고 있는데요. R&D 등에 종사하는 고소득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소득 수준 알아보면 미국 수준에서는 약 1억, 우리 하나로 환산해서 약 1억 5천만 원이고요. 일본에서는 9,760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특정 직종 전문직 노동자들한테 근로시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우리 근로시간 제도가 너무 경직돼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또 특정 업종에 한해서 예외를 둔다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겠죠. 네, 맞습니다. 기업으로 보면 우선 인재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큽니다. 실제로 미국 포천지가 발표한 거에 하면 반도체 업체인 TSMC의 장시간 노동, 수직적 조직 문화 등으로 인해 미국 인재를 붙잡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뭐 무작정 근로시간 늘리기보다는 근무 시간에 따라 뭐 휴일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 보호 조치가 선행돼야 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따라서 휴일을 제공한다는 건 정부가 지난해 발표했던 근로시간 저축제와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뭐 현재 우리 그 근로기준법에도 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에 가름한 보상 휴가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뭐 사용, 적립, 정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운영 기준이 법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일본에서는 뭐 초과 근무 대상을 노사위원회 결의 및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연간 104일 이상의 휴일 확보 조치하고 건강관리 시간의 상황에 따른 건강 및 복지 확보 조치 등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거하고는 상반되는 조치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사례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작년에 우리가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로 대책 강화해서 뭐 적립하고 사용 방법하고 정산 원칙 등을 법적 기준으로 정해서 뭐 유연하게 써보자고 이제 발표는 했었는데 발표는 있었고 뭐 아시다시피 없던 일처럼 돼버렸죠. 네. 다시 좀 반도체 특별법 얘기로 돌아가서요. 국민의힘은 아무 조건 없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노사 간의 합의가 전제 조건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까 이제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게 반도체는 국가 그 경쟁력을 확보하는 첨단 산업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기준을 두고 노사로 그 기업으로 돌아오면 노사 간에 이제 힘의 불균형에서 오는 일방적 합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우려도 있고 뭐 반도체는 대기업에서 이제 시행하는 건데 여기에서 뭐 서면 합의 안 하겠다고 하면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욕풍 맞아서 사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뭐 장시간 근로로 다시 내몰리게 되고 지금은 뭐 52시간제 있어봤자 52시간제 지금 거의 무용론이지 않냐 뭐 알게 모르게 다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정말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는 게 없어진다고 하면 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몰리는 것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네. 정부도 근로시간 유연화에 힘을 실는 분위기라고요. 맞습니다. 뭐 김문석 고용부 차관이 지난 11일 날 노동제도 유연화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그때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권을 지키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두고 뭐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건데요. 정부는 지난 21년도에 52시간제 도입하면서 기업 부담을 덜겠다며 죄송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 60시간째까지 할 수 있도록 추가 연장 근로제를 허용했는데 이 계도 기간이 원래 연말까지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 확장할 거냐 연기할 거냐 그 문제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주 52시간제 예외적인 규정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뭐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재량 근로시간제가 법에서 52시간제 예외로서 규정된 제도들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뭐 근로시간 사전 확정 등이나 뭐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거나 또 특별 연장 근로 역시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복잡한 절차들이 있어서 다양한 근로 형태를 모두 커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뭐 52시간제가 지켜지지 않더라도 대기업 직원들은 원래 그런 거야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요. 뭐 다른 곳에서는 뭐 저임금을 장시간 근로로서 보충하고 있는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경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궁금해지는데요. 주 52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의 제도에선 어떤 경우가 합법적인 연장 근로에 해당되는 건지 궁금해요. 네, 뭐 쉽게 말씀드리면 한 주의 전체 실근로 시간 중에서 40시간을 넘는 시간이 연장 근로 시간으로 판단되고요. 이것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먼저 근로기준법 조항들을 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사자간 합의하며 12시간 한도로 연장 근로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는데요. 여기서 맹점이 1주간의 한도만 정해놓고 1일에 대한 한도에 대한 기준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들어서 대법원이 작년 말에 판단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요. 요약하면 1주 총 실제 근로시간에서 40시간이 뺀 시간이 연장 근로에 해당되고 그게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헷갈리는데요.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 수당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연장 수당을 받는 것과 근로시간 산정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대법원은 별개의 문제라고 못 박았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사용자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가해 연장근로로 억제함과 동시에 뭐 근로자는 생활상 자유시간을 제한받고 피로와 긴장을 주는 것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취지인 거지 연장근로 자체를 금지하기엔 목적이 아니니까 두 개의 기준이 항상 동일해야 되는 것을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단대로라고 하면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그냥 밤샘 근로를 해도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법에서는 8시간 근로에 1시간, 4시간 근로에 30분의 휴게를 부여하도록 돼 있는데요. 말씀 주셨다시피 극단적으로 이틀 연속 근로한다고 하면 총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21.5시간의 근로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럼 21점 곱하기 이틀 일하게 되면 총 43시간 근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43시간에서 주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빼면 연장 근로가 3시간밖에 되지 않아서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샘 근로 이런 극단적인 경우도 가능하다. 심지어 43시간이니까 52시간을 채우려면 무려 9시간이나 더 일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이론은 형성돼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 법에 노동자들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없어요? 사실 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이제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나름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긴 하지만요. 실제로는 장시간 노동 긴급하게 해야 될 경우 이런 경우들을 예외로 두고는 안정장치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정작 유연근무제도 아닌 일반적인 40시간 기분 형태에서는 정말 극단적으로 저렇게 단기간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밤샘 근로에 내몰리는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주 52시간제를 지키라고 하지만 사무직의 경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근로시간의 여부에 대해서 관한 분쟁이 항상 있거든요. 네.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으면 임금으로 받을 수 있고 퇴직했더라도 퇴직금이 더 올라가니까 퇴직금 차익분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노동부의 지금은 노동부의 가이드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근데 그 노동부의 판단 기준을 보면요. 거기서도 근로시간의 유형들은 예시로 들고 있지만 이게 반드시 이게 근로시간이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거기서도 사용자의 지시 여부나 업무 수행 참여 의무 정도나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장소 제한 정도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서 사례별로 판단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시간에 대해서 어떤 거냐고 말씀드리면 구속성이 있거나 강제성, 제재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부 회사에서는요. 일정 시간 동안 컴퓨터에 움직임이 없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방식은 정당한 거예요? 네, 사실 이게 주 52시간제가 이제 처음 도입됐을 때 이제 그 관리를 위해서 처음에 이제 도입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근무 태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도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52시간제 판단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마우스 움직임이 멈춘 시간을 지나치게 짧게 해서 엄격하게 관리하지만 않는다면 그냥 무작정 부당한 걸로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운영하는 걸 보면 안 움직이면 그 사유를 먼저 입력해놓고 이제 먼저 알림으로 설정을 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되니까 노동부에서도 이제 가이드를 내놨는데 여기서도 역시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근로 환경 악화시키는 거나 업무 효율이 저하될 정도의 이르런치 않으면 무작정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요. 지금 유연 근무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어요? 이게 유연 근무제라고 하면 크게 이제 시차 출퇴근제나 선택적 근무제나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을 유연 근무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차 출퇴근제는 기존 근로시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8시간은 일해야 되는 걸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거죠. 10시에 출근하면 7시 퇴근하는 거 조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택적 근무제는 40시간 안에서 일주 또는 1일 근무 시간을 조정해서 월 평균 40시간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임신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는 법에서 이제 모성보호 조항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도 유연 근무제로 하나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재택근무나 주거지나 출장지 등에서 가까운 원격 근무 제도 유연 근무의 한 유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를 유지하는 곳도 있을 텐데요. 네. 이 경우에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이 재택근무는 우리가 근무 장소만 변경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하는 경우, 사무실로 출근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통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재택근무 시에는 조금 더 근로시간을 엄격하게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뭐 같이 없으니까 그럴 텐데요. 그다음에 뭐 디지털격이나 뭐 정보통신 기술 기반으로 상시 통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뭐 사용자가 정한 업무의 시작 종료 시간, 휴게 시간 등의 상시 근로시간 관리를 허용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뭐 상시 통신이 가능한 상태라는 거는 뭐 전자 메일이나 전자 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구체적 업무를 지시하는 게 가능하다. 그다음에 업무 지시가 있으면 근로자가 이에 즉시 반응하는 상태가 의미하는 거라고 노동부에서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직장 상사가 출근도 하기 전에 네. 전화나 모바일 메시지로 업무 지시를 했다면 그때부터 근무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이게 상당히 애매해요.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업무 지시를 알림하는 수준이었다라고 하면 알고만 있어라, 네, 뭐 이런 알고만 있어라. 뜻이었다면. 근데 이제 그게 내부적으로 받아들이기는 그렇지 않을 테지만 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근무 시간이 당겨진 걸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지금 바로 해서 바로 좀 줘. 예, 이렇게 바로 지시하는 거 구체적으로 착수가 지시됐으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된다는 게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노동부에서도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 근로시간이 쉽게 재단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사 양측이 서로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냥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는 게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근로시간 유연화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주 52시간제 근무제나 연장근로수당, 뭐 유연근무제 같은 근무제도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 드릴게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비틀즈의 스트로베리 필즈 포에버. Let me take you down, 'cause I'm going to strawberry fields. Nothing is real, and nothing to get hung about. Strawberry fields forever. Living is easy with eyes closed. Misunderstanding all you see. It's getting hard to be someone, but it all works out. It doesn't matter much to me. Let me take you down, 'cause I'm going to strawberry fields. Nothing is real, nothing to get hung about. Strawberry fields forever. No one I think is in my tree. I mean, it must be high or low. That is, you can't, tune in, but it's all right. That is, I think it's not too bad. Let me take you down, 'cause I'm going to strawberry fields. Nothing is real, and nothing to get hung about. Strawberry fields forever. Always know, sometimes think it's me. But I know when it's a dream. I think I know, yes, but it's all wrong. That is, I think I disagree. Let me take you down, 'cause I'm going to strawberry fields. Nothing is real, nothing to get hung about. Strawberry fields forever. Strawberry fields.
노래 나가는 동안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5944님이요. 농촌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주 52시간 제약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사실 이제 우리 일반 업종이라면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 근로기준법을 동등하게 적용받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는 업종, 농업, 임업, 수산업이라고 하면 그 업종에서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농업을 영위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주 52시간제를 제약받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콩으로 박영철 님이요. 택배 회사에서 일합니다. 저희들은 2025년부터 주 7일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하셨어요. 그 택배 C사에서 일하시는 이 그 신분이 근로자인지 우리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로자라고 그냥 가정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주 7일 근무가 가능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7일 근무 중에 주 52시간 내로만 들어오게 되면 됩니다. 근데 또 다른 걸 말하면 우리는 일주 7일 중에 한호의 휴일을 주도록 돼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휴일을 근무하면 휴일 근무 수당이 지급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 5일제나 이런 게 확정적으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근로기준법에는 주 40시간제예요. 그러니까 주 40시간 플러스 연장 근로, 시간의 근로가 12시간 더해서 52시간까지만 하도록 만들었으니까 7일 중에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연장 근로 수당이나 휴일 근로 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어려우시죠? 네. 1287님은요. 직장 상사가 퇴근 후에 업무 지시를 하는데 업무 지시한 문자도 메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의 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지시한 기록을 남겨져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남겨놓으실 게 있어요. 그 지시한 것을 이행한 결과물을 보고한 자료가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시는 있는데 아까처럼 출근 전에 했는데 안 하고 내가 다음 날 가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시해서 그걸 이행하고 내가 퇴근 후에도 업무 수행을 했다는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당연히 우리 연장근로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노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 세모정 담당 PD가 직접 체험한 세상의 모든 트렌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주하영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번 이 코너로 하영 PD가 색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걸 하고 왔을지 궁금하네요. 네, 제가 매번 이 코너 원고를 준비를 하면서 다음엔 뭘 해야 하나 이런 걱정 반 기대 반으로 항상 기다리곤 하는데 이게 갈수록 아이템을 선정하는데 고민이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어렵죠. 이번 주는 세미 집돌이, 세미 집순이 모두로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직장인 밴드 체험입니다. 밴드 음악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저는 뭐 서태지 밴드 좋아하고요. 퀸이나 비틀즈 음악도 좋아하고요. 저 너무 옛날 사람 같았어요? 아니요. 저도 밴드 음악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뭐 말씀드리려고 보니까 조금 시대가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한데 요즘 데이식스가 인기가 엄청 많죠. 네. 데이식스도 좋아하고 저는 사실 밴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팀이 데이브레이크라는 팀이 떠오르기도 하고 최근에는 그 적재 씨가 또 밴드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틈날 때마다 밴드 음악 즐겨 듣고는 하는데요. 보통 밴드라고 하면 어떤 악기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나요? 베이스, 드럼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베이스, 드럼도 있고 또 뭐 프론트맨의 보컬도 다들 많이 떠올리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일렉 기타 소리가 굉장히 두드러지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베이스도 있고 드럼도 있고 밴드에는 많은 악기들이 있잖아요. 또 건반도 있고요. 근데 이 모든 구성에서 어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살짝 빈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 악기가 모여서 멋진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낸다는 게 밴드 음악의 매력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사실 이 밴드 음악이 언제나 주류이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밴드 붐은 온다. 그거 김윤아의 오늘 이 곡에서 김윤아 평론가가 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밴드 붐은 왔다라고 얘기를 그때 해주셨었어요. 뭐 그때 실리카겔, 터치드, 데이식스 팀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10월 31일에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에서 진행된 제15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에서
데이식스, 잔나비, 실리카겔 등의 밴드 기반의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셨어요. 그만큼 밴드 음악이 문화계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러한 밴드 붐 현상에 대해서 또 제가 대중음악 평론가 황선업 씨의 이야기도 잠깐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뭐 지금의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록음악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이다 보니까 약간 낯설다, 시끄럽다는 감상을 앞세워서 밴드를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요 몇 년간 대중적인 성공을 거둔 팀들을 중심으로 팬덤이 형성되고 음원 차트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또 코로나 이후 문화활동에 목말라 있던 Z세대들이 페스티벌 씬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또 새롭게 이런 팀들을 알아가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죠. 이를 거치면서 록음악, 밴드 뮤직의 취향에 있어 하나의 선택지로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문화적 다양성에서 조금은 갈증이 느껴지는 국내 시장이기에 저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고 있어요. 밴드 음악을 하는 팀들이 이렇게 대중적인 인기를 끌면서 문화적 다양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찾아온 밴드 붐의 흐름에 탑승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저도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조금 거창하죠. 네. 아니 밴드라는 게 듣기는 편하지만 진입하기는 진입 장벽이 꽤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직접 하고 왔다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밴드에 도전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막 뭔가 웅장하고 뭔가 장벽이 높게 느껴지기는 하잖아요. 저도 그랬었는데요. 이게 공교롭게 운이 좋게도 제 지인들이 최근에 직장인 밴드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합주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입수를 하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제 지인의 SNS 스토리에 자기들이 합주를 하는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기회다. 지금 체험 삶의 현장 아이템을 고민하고 있는 나에게 이것은 하나의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하루 객원으로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 직장인 밴드라고 명명을 해서 그런데 사실은 모두 악기를 처음 배우거나 기존에 하긴 했지만 막 엄청난 실력까지는 아닌 그런 기초적인 연주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한 밴드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제로베이스 밴드예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갔다 왔군요. 네,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고 해서 제로베이스 밴드라고 뭐 임시라고는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사실 앞서 언급했던 데이식스나 실리카겔 같은 전문 밴드의 수준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사실 직장인의 취미라는 것이 꼭 완벽해야 하는 게 아니니까요. 즐겁자고 하는 거니까 저희는 합주의 즐거움을 목표로 두고 함께 연주를 하고 왔습니다. 아무리 제로베이스라고 하지만 그래도 밴드 구성은 갖춰져 있을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럼요. 물론 밴드의 구성은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객원으로 참석한 밴드, 이제부터 저희 밴드라고 명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밴드가 비록 실력은 전문 연주자만큼이 아닐지라도 악기 포지션만은 창대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일반적인 밴드의 구성을 모두 사실은 그것보다 더 풍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건반이 2명이에요. 네. 퍼스트 건반, 세컨 건반이 있고요. 보컬도 있는데 이 프론트맨인 메인 보컬분은 이 밴드를 위해서 보컬 트레이닝 12회 레슨을 지금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렉기타 1명, 베이스 연주자이자 밴드 마스터 1명, 드럼 연주자 1명 이렇게 고정 멤버가 정해져 있고요. 이날 제가 객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제가 평소에 플루트를 되게 오래 했었고 또 최근에 제가 독학으로 통기타를 배우기 시작해서 그 통기타와 플루트 2개 악기를 들고 갔고 또 노래도 조금 했습니다. 아마추어 밴드인데도 구성은 엄청 화려하네요. 그렇죠. 합주 후기가 궁금한데요. 어떤 노래로 합주를 했어요? 네, 윤도현 씨의 사랑투. 그리고 앞서 계속 언급을 했었던 밴드 붐의 주인공 데이식스의 해피 이렇게 두 곡을 저희가 합주를 해봤습니다. 물론 뭐 어디 가서 공연을 할 건 아니지만 즐겁게 해봤고요. 또 이 선곡의 기준에 대해서 제가 이미 이제 방문을 했을 때는 곡이 정해져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선곡의 기준에 대해서 밴드 마스터님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봤습니다. 사실 저희 밴드는 곡의 완성도보다는 밴드원들의 만족감이 우선이기 때문에 보컬이 원하는 사랑투와 밴드원들이 원하는 해피 이렇게 두 곡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선곡의 기준은 특별히 이 팀이 어디 가서 공연을 할 계획이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뭐 처음에 밴드를 결성하게 된 목적 자체가 뭐 즐겁게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라는 거기 때문에 각 멤버들의 취향을 존중해서 선곡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쉽지 않은 곡들 같은데 직접 어떻게 연주했는지 들어보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아쉬운 마음이 좀 드는데요. 이게 제가 핑계긴 한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고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 밴드의 합주 음성은 따로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조금 기초적인 수준의 연주를 하기 때문에. 근데 뭐 사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후기가 다를 것 같은데요. 완벽한 연주를 하고 싶다면 당연히 아쉬운 부분이 많겠죠. 저희는 아마추어니까. 일단 그 원래 멤버들의 실력을 떠나서 제 실력 자체가 훌륭하지가 않아요. 일단 제가 통기타를 독학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잡을 수 있는 코드가 10개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스트로크도 잘 못하고요. 같이 합주를 한 멤버들도 이제 뭐 꾸준히 하던 친구가 그 밴드 마스터를 맡은 베이스 연주자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새롭게 악기를 구매해서 배우는 단계라서요. 그래서 음성은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 실력과 별개로 합주의 시간 자체는 굉장히 재미있었다.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우리는 멈추지 않는 합주 폭주 기관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 이 합주 공간을 3시간 정도 대여를 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원래 계획은 뭐 한 40분 연주를 하고 10분 정도 쉬고 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습니다. 와. 네, 이게 지하 공간에 합주할 수 있는 방음 연습실이 여러 개 있는 공간이었는데요. 재미있었던 점이 저희 옆방에서도 데이식스 노래를 합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기가 많죠. 네, 이게 사실 왠지 모를 승부욕이 타오르는 거예요. 옆방에서 똑같은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지고 싶지 않은 심정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이게 저희의 본업이 아니고 취미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 적어요. 그래서 합주를 하거나 뭐 음이 하나 틀리거나 박자를 실수하거나 해도 아무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게 순전한 취미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 연습을 이제 참가를 하면서 이 멤버들한테 야, 이거 무슨 사회생활하면서 받은 상처를 치유해주는 모임이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이게 뭔가 대단한 걸 하지 않는데도 다들 막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악기가 이제 드럼, 일렉기타, 전자건반 이렇게 악기의 소리의 자체가 크거나 앰프로 증폭돼서 송출되는 악기들이어서 이게 나름 투박한 각자의 연주를 한 번에 이제 합쳐서 얹었을 때 꽤 그럴듯한 음악이 된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선곡도 저희가 좋아하는 곡들인데다가 또 나름 음악이 되는 것도 같고 해서 또 서로를 향해서 격려도 계속 해주고 하니까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다.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밴드 마스터님의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취미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찍어놓은 영상은 나중에 보면 또 정말 큰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제로베이스 밴드인 만큼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각자 열심히 연습해서 곡을 맞춰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밴드원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훈훈한 후기네요. 그런데 악기에 기초가 없는 사람이 밴드에 도전하고 싶다면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네, 일단 저희 멤버들의 경우에는 바로 레슨을 등록을 했고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일 것 같은데 뭐 악기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건반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통 악기를 배운다고 하면 어릴 때 학교 앞에 꼭 하나쯤은 있었던 피아노 학원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다 어린 학생들을 보통 대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성인이 되고 나서 이 문을 두드리기가 조금 민망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요즘은 성인 대상 피아노 학원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는데 서울을 기준으로 홍대, 여의도, 강남 이렇게 교통으로 닿기 편한 곳에 주요 지점들이 위치를 하고 있고 특히 회사 생활이나 뭐 대학교 통학 문제로 자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피아노를 집에 들여놓기가 쉽지 않잖아요. 요즘은 뭐 층간소음 이슈도 있고 해서 집에서 악기를 연주하기가 부담스러운데 성인 대상 피아노 학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연습실을 무료로 또 무제한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본인이 되는 시간에 예약을 하고 연습실을 사용하거나 레슨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회사를 다니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유동적으로 악기를 배우기가 좋은 환경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학원을 찾아가기가 또 어렵고 개인 강습을 받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 코너에서 항상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소개드리게 되는데 개인 강습의 경우에도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는 예전에 한번 작곡을 배우고 싶어서 숨고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음악 레슨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강습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어플이고요. 음악 레슨 전용으로 선생님을 연결해주는 그런 앱도 있습니다. 악기 정보랑 원하는 조건 몇 가지를 입력하면 조건에 맞는 선생님들의 강습 정보를 띄워주고 그걸 통해서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앱도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독학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영 PD는 악기를 어떻게 배운 거예요?
네, 아무래도 학원을 다니거나 레슨을 받는 게 가장 좋지만 이제 회사를 다니거나 또 주부 같은 경우에는 집안일에 치이다 보면 레슨을 받을 시간이나 경제적인 여력이 없으실 수 있잖아요. 네. 저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해서 뭐 요즘 생활비도 너무 비싸고 이게 레슨을 추가로 받기가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날 플루트랑 통기타 가져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플룻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어릴 때 부모님이 이제 레슨을 보내주셔서 조금 이제 무리가 없었는데 이게 사실 플룻을 전자악기 위주로 구성된 밴드에서 뭐 섞여서 연주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이제 없더라고요. 그래서 통기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독학을 했는데 이게 최근에 제가 기타를 칠 줄 아는 친구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기타를 치는 게. 멋있죠. 네, 보통 이제 뭐 저의 나이대 비슷하신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제 저희 어릴 때 이제 아이유 씨가 데뷔했을 때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영상들이 많이 화제가 됐어서 그때 한번 이제 흐름을 타고 기타를 배우는 친구들이 있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번에 뭔가 유혹을 이제 견뎌왔는데 최근에는 너무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그래서 일단 악기를 하려면 사야 되니까 통기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싸면 10만 원 이내에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연습용 악기를. 근데 뭐 제가 연주를 하는 친구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찾아본 바로는 그래도 뭔가 구색을 갖춘 악기를 사려면 10만 원대 정도 되는 악기를 사면 된다라고 했고 근데 이제 이거는 통기타 한정이에요. 뭐 보통 뭐 플룻 같은 경우에도 연습용 악기가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대 형성이 되어 있고 전자악기인 건반이나 뭐 일렉 기타 같은 경우에도 통기타보다는 비싼 가격대에 구매를 해야 하는 부분이 조금 진입장벽처럼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런 전자악기들은 레슨을 받거나 합주실을 대여하실 경우에 같이 대여를 이제 일정 금액을 내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빌릴 수 있군요. 네, 이게 어느 방향이 자신에게 더 경제적인지 판단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는 걸 추천드리고 뭐 통기타 얘기로 돌아와서 제가 그래서 이제 그 10만 원대 모델들 가운데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저 대학교 다닐 때는 이게 악기를 배우려는 친구들이 낙원상가를 많이 갔어요. 낙원상가 가보셨나요? 네. 오, 가보셨어요? 옛날에 가봤어요. 오, 악기를 사셨나요? 아니요, 구경하고 맞죠. 저도 뭐 그때 유혹 한 번 있었죠. 통기타 사고 싶다. 한 번씩 옵니다. 그런 유혹이. 그래서 직접 악기사에 가서 소리도 들어보고 구매를 하는 게 이전의 방식이었는데 요즘은 워낙 유튜브에 리뷰하는 영상들이 워낙 잘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직접 가서 들어보지 않아도 리뷰 영상들을 한번 보고 선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쿠팡이나 다른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을 하면 웬만한 물건들은 일주일 안에 정말 빠르면 하루 안에 오기 때문에 굳이 악기사에 오프라인으로 방문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구매를 하실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서 바로 다음 날에 악기를 받아봤습니다. 이제 배우기 시작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기타를 살 때 교재를 함께 구매를 했는데요. 요즘 교재들에는 악보에 QR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으면 또 유튜브로 연결이 돼서 이제 이 악기를 어떻게 연주하는지 영상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책으로만 봐서는 알 수 없는 부분, 뭐 스트로크를 어떻게 하는지, 코드를 어떻게 잡는지 그 손가락 모양 같은 것들을 실제로 눈으로 봐야 배울 수 있는데 영상으로 어느 정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교재를 구매할 여력이 없으시다라고 하면 진짜 유튜브에서 그냥 기타 독학, 뭐 기타 레슨 뭐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초보자 수준에서는 충분히 배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혼자 연습은 뭐 어떻게 해본다고 해도 합주는 또 다르잖아요. 그쵸. 뭐 특별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합주라는 게 이게 두 가지 이상의 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초보자 입장에서 가장 하기 쉬운 실수가 나만의 길을 가는 것. 이게 아마추어 입장에서 연주를 하면 처음 시작했던 박자랑 끝나는 박자가 달라져요. 근데 이게 신이 나니까 점점 나도 모르게 박자를 무시하고 달리게 되거든요. 점점 빨라지죠. 근데 그러면 이제 같이 연주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끝날 때 보면은 다 다르게 끝납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합주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같이 연주하는 다른 악기의 소리를 잘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조금 중간에 빨라졌다고 해도 뭔가 드럼이 아직 안 온 것 같다 이러면 살짝 기다렸다가 박자를 맞춰주는 그런 요령이 필요하고요. 가능하면 악보를 잘 따라가 주시는 게 좋겠다. 전문 연주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공연 가면 화려한 솔로 막 하시고 애드립 하시고 이러시지만 우리는 아직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완성을 목표로 악보를 잘 따라가 주시는 게 우리 공동의 약속을 지켜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신난 하영 PD의 목소리를 듣고 나도 밴드 좀 만들어서 해볼까 하시는 네.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멤버 구하는 게 사실 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뭐 운이 좋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밴드를 시작했고 제가 나 한번 가봐도 돼? 했을 때 이제 흔쾌히 받아주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역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요새는 뭐 소모임이나 문토 같은 어플리케이션들에서 취미 기반으로 모임을 구성하고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거든요. 뭐 원데이 악기 합주, 원데이 밴드 합주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지인이 없어도 같은 취향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경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지인이 되는 거죠. 그 그렇죠. 경험을 토대로. 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직장인 밴드를 꿈꾸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요? 네, 도전은 빠를수록 좋다. 이게 뭐 악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망설여지실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망설여지는 마음이 드실 수 있지만 막상 하면 또 된다. 배움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도전하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주하영 PD와 함께 직장인 밴드 도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강소연 PD와 함께하는 체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